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9일 한국 시장 자료들을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이걸 쭉 읽는데, 머릿속에 딱 한 단어가 계속 맴돌더라고요. 바로 양극화입니다. 아, 양극화요? 네. 한쪽에선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막 불타오르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렇죠.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두 시장을 관통하는 질문의 답을 찾아보는 겁니다. 왜 어떤 자산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바로 그 옆의 자산은 미지근하거나 심지어 차가울까?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시장의 진짜 동력과 또 숨겨진 리스크가 보일 겁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시죠. 그럼 먼저 가장 뜨거운 곳, 주식시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코스피가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벌써 4,900선에 근접했다는 이 숫자만 봐도 시장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정말 대단한 기세입니다. 이 엄청난 상승세, 대체 누가, 무엇으로 불을 지피고 있는 건가요? 이 열기의 진원지를 찾으려면요. 딱 한 단어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단어요? 네, 바로 외국인이죠. 보내주신 자료의 수급 데이터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이 기록적인 랠리는 거의 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덕분입니다. 아, 거의 전적으로요. 네, 기관이 조금 거들고는 있지만 지금 시장의 방향 키는 외국인이 꽉 쥐고 있다고 봐야 해요. 수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시장에 주식을 팔려는 힘보다 사려는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사려는 힘의 주인공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외국인 자금이 주도한다고 하니까 이게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혹시 단기 차익만 노리고 들어온 이른바 한머니는 아닐까요? 그런 돈이라면 작은 충격에도 그냥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실제로 그 돈의 성격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만약 모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그냥 막 사들인다면 한 번일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묻지마 매수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 목록을 보면 상당히 선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인공지능, AI 기대감을 품은 로봇 관련주, 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종,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반도체처럼 명확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분야에 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환차익을 넘어서 한국의 특정 산업 성장성에 장기적으로 베팅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무차별적인 매수가 아니라 확실한 타겟을 정해놓고 들어오는, 전력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죠. 바로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원화 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수출 기업 실적에는 도움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집중 매수하는 자동차나 반도체 업종과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 환율이 현재 랠리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윤활유요? 네,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미국에서 5만 달러짜리 전기차를 팔았다고 해보죠.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일 때랑 1,300원일 때는 한국 돈으로 버는 액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그렇겠네요. 떠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죠.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도 노릴 수 있고 나중에 달러로 다시 바꿔갈 때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투자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이라는 게 또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지금은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지만 반대로 수입 물가를 올려서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도 있고요. 또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그 자체가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의 리스크 요인입니다. 지금은 모든 조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딱딱 맞춰져 있지만 이 퍼즐의 한 조각,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 정책 변화 같은 외부 충격으로 환율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면 지금의 선순환 구조가 순식간에 역회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요. 이런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소외된 분야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료를 보면 일부 금융주나 바이오, IT 업종은 오히려 횡보하거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있었죠. 이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양극화의 증거입니다. 시장 전체가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만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 형국인 거죠. 선택받은 소수만의 파티라.
이 표현이 지금 주식시장을 정말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 같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내주신 부동산 관련 자료를 보니까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현상이 전혀 다른 시장인 부동산에서도 거의 똑같이 벌어지고 있더군요. 그렇죠. 겉으로 보면 둘 다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승의 동력과 양상이 판박이처럼 닮아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2026년 들어서 전국에서 아파트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 그것도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용인 수지구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의외의 결과죠. 누적 상승률이 4%를 넘어서면서 전통의 강자인 분당이나 송파를 앞질렀다는데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인가요? 그 의외의 결과 속에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왜 하필 수징후일까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연초에 기준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이제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에 온기가 돌기 시작한 거죠.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풀렸군요. 네, 하지만 이게 전 지역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요인, 지역별 호재 때문이죠. 지역별 호재요? 네. 돈의 흐름이 GTX 개통 같은 대형 교통 호재나 신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있는 특정 지역으로만 쏠리고 있는 겁니다. 수지구는 바로 그런 호재의 중심에 있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아, 그렇군요. 주식시장에서 돈이 AI나 전기차 같은 특정 테마로만 몰렸던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서도 금리 안정으로 풀린 유동성이 개발 호재라는 확실한 재료가 있는 곳으로만 집중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전면적인 상승장이 아니라 핀포인트 상승장인 셈이군요. 핀포인트 상승장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하지만 여기서 그림의 다른 한쪽을 봐야 합니다. 시장에는 이런 상승 압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브레이크도 동시에 작동하고 있거든요. 브레이크라면 정부 규제 말씀이시죠? 네, 바로 정부의 고강도 규제와 까다로워진 대출 심사죠. 그 부분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전문가께서는 수요와 규제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사실 좀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과거 사례들을 돌이켜보면 정부가 정말 마음먹고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을 때 시장이 그걸 이겨낸 경우가 거의 없지 않았나요? 네, 그랬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부의 의지가 시장을 이기는 것 같던데요? 날카로운 관찰입니다. 실제로 정부의 정책 의지는 시장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과거와 조금 다른 점은 정부 역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딜레마요? 네, 집값을 잡기 위해 무작정 대출을 조이면 자칫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까지 걷어차 버릴 수 있고 이는 곧 경기 전반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즉, 투기 수요는 억제하되 시장 자체를 얼어붙게 하지는 않겠다는 복잡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라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도 특정 지역의 상승세라는 엑셀을 완전히 떼지는 못하는 아주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복잡한 방정식이네요. 한쪽에서는 외국인 자금이 특정 기술주를 밀어올리면서 주식시장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고 다른 쪽에서는 개발 호재를 등에 업은 특정 지역이 부동산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두 시장 모두 상승이라는 점은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라는 공통된 패턴이 뚜렷하게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는 코스피 지수가 얼마다, 전국 아파트값이 올랐다 같은 헤드라인 숫자만 보면 큰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 이면의 흐름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 이면에 있는 차별화와 양극화의 흐름을 읽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료에 정리된 투자 관점을 보면 리스크 요인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식시장부터 짚어주시죠. 주식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역설적으로 성공 그 자체입니다. 성공이 리스크다. 네, 1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12일치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도 그만큼 쌓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언제든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 그렇죠. 언제든 작은 악재 하나를 빌미로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다소 아슬아슬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환율이나 글로벌 금리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취약점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는 역시 정책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 내부에 있기보다는 외부에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죠. 정부가 지금보다 더 강한 규제 카드를 꺼내드는 순간 지금의 핀포인트 상승장은 순식간에 냉각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펀더멘털보다는 정책적 변수가 시장의 방향키를 쥐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죠. 정리가 되네요. 주식은 외국인의 수급과 글로벌 경제 상황을, 부동산은 특정 지역의 호재와 정부 정책의 강도를 계속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에 있던 팁 하나가 인상적이었는데, 네이버 증권에서 외국인 순매수 동향이나 이동평균선 차트를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였어요. 네, 좋은 팁이죠. 여기서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쉽게 말해 주가의 단기적인 추세와 에너지를 보여주는 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처럼 주가가 그 선 위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건 상승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 시장의 열기를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겠어요. 네, 그런 실질적인 팁이 중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 데이터는 현재 주식시장의 연료 게이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연료 게이지요? 네, 매일 그 게이지가 채워지는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술적인 지표와 펀더멘털한 이야기를 함께 엮어서 볼 때 비로소 시장의 입체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의 한국 자산 시장은 강력한 상승 동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그 열기가 시장 전체로 고르게 퍼지기보다는 AI, 전기차 같은 특정 주식과 개발 호재가 있는 특정 부동산으로만 집중되는 극심한 선택과 집중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오늘 저희는 자료를 통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시장의 흐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떤 의미죠? 외국인이 주도하는 수출 대기업의 주가 랠리와 특정 지역 아파트의 가격 급등이라는 현상은 그 자산을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제적 경험을 극단적으로 갈라놓게 됩니다. 이런 자산 시장의 양극화가 앞으로 한국 사회의 부의 분배 지도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오늘 분석한 숫자들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곱씹어볼 만한 질문이네요. 자산 가격의 상승이 모두에게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격차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주제를 깊이 파고들고 싶으신지 언제든 자료를 보내주세요.